도망쳐요. 은지 씨, 제발 지금 도망쳐요. 그 남자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내 귓가에 박혔습니다. 내 손목을 잡은 그의 손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내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었죠. 눈앞이 흐릿했습니다. 비 때문인지 눈물 때문인지 아니면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등 뒤에서는 악마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은지, 너 거기 안 서? 잡히면 죽여버린다. 내 발로 기어들어 오라고 했지. 남편 상현의 목소리. 지난 5년간 나를 지배하고 가두고 짓밟았던 그 목소리가 밤거리를 울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고 싶은 충동이 수천 번도 더 들었습니다. 습관처럼 몸이 굳어지려 했습니다. 잘못했어요. 다신 안 그럴게요 라고 빌면서 그 남자, 아니 그 괴물의 발 아래로 기어 들어가야만 이 공포가 끝날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내 손목을 잡은 진호 씨가 나를 거칠게 잡아 끌며 소리쳤습니다. 뒤돌아보지 마요. 당신은 사람이잖아요.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라고요. 나를 봐요, 은지 씨. 그 순간 번개가 치며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진호 씨의 얼굴이 하얗게 드러났습니다. 피가 흐르는 이마, 찢어진 입술. 나를 지키려다 상현에게 맞아 엉망이 된 얼굴. 그런데도 그의 눈은 오직 나만을 걱정하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것은 나를 묶고 있던 족쇄였습니다. 나는 이를 악물고 빗물 웅덩이를 박차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 처음으로 주인이 부르는 소리를 거역하고 도망치는 길고양이처럼. 이것은 내가 죽으려던 그 밤에 다시 살기로 결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완벽해 보였던 그 남자의 세상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아주 긴 복수의 기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은지입니다. 34. 직업은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라고 말하지만 사실 저는 남편 상현이 만들어 놓은 투명한 감옥에 갇힌 수감자나 다름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남편 최상현 과장을 완벽한 남자라고 불렀습니다. 대기업 광고팀의 에이스, 훤칠한 키의 호감형 외모, 주말이면 아내와 장을 보러 다니는 다정함까지. 동네 아주머니들은 저를 볼 때마다 부러움 섞인 한숨을 내쉬곤 했죠. 새댁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저런 남편이 어디 있어? 술, 담배 안 해, 돈 잘 벌어, 아내밖에 모르고. 네, 맞아요. 그는 아내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내를 소유하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죠. 우리 집 현관문을 닫는 순간 상현의 가면은 벗겨집니다. 야, 이은지. 오늘 내가 입으려던 셔츠, 다림질 각이 왜 이래? 내가 칼각 잡으라고 몇 번을 말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합니다. 마치 뱀이 목을 타고 기어오르는 듯한 기분. 저는 반사적으로 어깨를 움츠리며 죄송하다고 말합니다.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됐어. 기분 잡쳤어. 넌 집구석에서 하루 종일 뭐하냐? 그림 그린답시고 끄적거리느라 남편 내조는 뒷전이지. 그는 신고 있던 양말을 벗어 제 얼굴에 던집니다. 땀에 젖은 양말이 뺨을 때리고 바닥에 떨어집니다. 수치심이 밀려오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양말을 주워 세탁 바구니에 넣습니다. 만약 여기서 말대꾸라도 한다면 혹은 표정이 조금이라도 일그러진다면 그 다음 날라오는 건 양말이 아니라 재떨이나 리모컨일 테니까요. 제가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은 그가 출근한 직후, 그리고 그가 퇴근하기 전까지의 몇 시간뿐입니다. 저는 그 시간에 붓을 듭니다. 하얀 캔버스 위에 물감을 칠할 때만 저는 최상현의 아내가 아닌 이은지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그림 속 주인공들은 늘 어딘가 슬퍼 보입니다. 비를 맞고 있는 아이, 웅크리고 있는 강아지, 그리고 상처 입은 고양이. 저는 고양이를 좋아합니다. 아니, 동질감을 느낍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 뒤편 쓰레기 분리수거장 구석에는 제가 몰래 밥을 주는 길고양이 나비가 있습니다. 한쪽 귀가 잘리고 다리를 저는 녀석입니다. 사람에게 대여서인지 곁을 잘 주지 않으면서도 배가 고프면 야옹거리며 저를 기다리는 그 녀석을 볼 때마다 거울 속에 저를 보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집니다. 사건의 발단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상현이 회식이라 늦는다는 문자를 보냈기에 저는 조금 마음을 놓고 나비에게 줄 사료 캔을 챙겨 나갔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라 나비가 비를 피할 곳은 있는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단지 구석 젖은 박스 안에서 떨고 있는 나비를 발견하고 캔을 따주려는 찰나였습니다. 이은지. 등 뒤에서 들려온 지옥에서 온 사자 같은 목소리.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캔 뚜껑에 손가락이 베어 피가 났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천천히 뒤를 돌아보자 회식이 취소되었다며 일찍 귀가한 상현이 우산을 쓴 채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혐오감으로 번들거렸습니다. 너, 내가 도둑고양이들한테 밥 주지 말라고 했지? 재수 없다고. 그게 비가 와서 배가 고플까봐. 배가 고파? 내 남편 밥은? 나 지금 배고파서 들어왔는데 넌 이딴 짐승 새끼 밥이나 챙기고 있어? 상현은 신고 있던 구두발로 나비가 먹으려던 캔을 걷어찼습니다. 깡통이 날아가 벽에 부딪히며 내용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나비는 놀라서 비명을 지르며 어둠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안 돼. 나비야. 저도 모르게 소리를 냈습니다. 그게 상현의 화를 돋우었나 봅니다. 그는 우산을 접더니 그 우산 끝으로 제 어깨를 쿡쿡 찔렀습니다. 너 내가 우습지? 내 말이 말 같지 않지? 아니야. 아니에요, 여보. 집에 들어가. 당장.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는 현관문을 잠그고 도어락의 이중 잠금 버튼까지 눌렀습니다. 철컥하는 그 소리가 저에게는 감옥의 철창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거칠게 넥타이를 풀며 다가왔습니다. 손 내밀어. 저는 덜덜 떨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캔 뚜껑에 베인 상처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짐승 만진 손으로 내 밥상 차릴 생각하지 마. 오늘은 굶어. 그리고 반성해.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 짐승보다 못한 머리로 잘 생각해 보라고. 그는 저를 거실 바닥에 무릎 꿇려 놓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차가운 마룻바닥. 베인 손가락의 쓰라림보다 마음이 갈갈이 찢겨나가는 고통이 더 컸습니다. 나는 왜 도망치지 못할까? 나비도 도망치는데 왜 나는 이 집에서 나가지 못하는 걸까? 베란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거세졌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은 영혼이 빠져나간 허수아비 같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살고 싶다는 본능이었을까요?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순 없어. 나도 살고 싶어. 다음 날 상현이 출근하고 난 뒤 저는 퉁퉁 부은 손목을 부여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제 무릎 꿇고 있는 저를 발로 툭툭 차는 바람에 손목을 삐끗했습니다. 무작정 걷다가 도착한 곳은 동네 상가 2층에 있는 작은 미술 학원이었습니다. 성인 취미 미술 마음을 그리는 곳. 그 문구에 홀린 듯 저는 학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남자 진호 씨를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미술 학원 문을 열자 짙은 유화 물감 냄새와 커피 향이 섞인 공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그 냄새가 어찌나 안락하게 느껴지던지 긴장으로 굳어있던 어깨가 스르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학원 안은 조용했습니다. 오후 햇살이 창가로 비스듬히 들어와 캠퍼스 위 먼지들마저 반짝이게 만들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상담 오셨나요? 카운터 뒤에서 한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앞치마를 두른 남자. 진호 씨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시선을 제 손목에 고정했습니다. 제가 황급히 소매를 내려 멍든 손목을 감추자 그는 모른 척 시선을 거두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강사 이진호라고 합니다. 그림 배워보신 적 있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상현의 날카롭고 명령조인 목소리와는 정반대였죠. 저는 우물쭈물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예전에 조금.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서요. 잘 오셨어요. 그림은 말보다 솔직하거든요. 하고 싶은 말이 많을 때 그림만큼 좋은 친구도 없죠. 하고 싶은 말. 저는 그 말에 울컥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지난 5년간 저는 제 감정을 입 밖으로 꺼낸 적이 없었으니까요. 기쁘다, 슬프다, 아프다, 싫다. 그런 기본적인 말조차 상현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었으니까요. 등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상현에게는 비밀로 해야 했습니다. 그가 알면 돈 낭비한다, 바람들었다며 난리를 칠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상현에게 장 보러 가는 시간이나 도서관에 가는 시간이라고 둘러댈 핑계를 미리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상현이 저를 얼마나 치밀하게 감시하고 있는지를요. 그날 저녁 상현은 퇴근하자마자 제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핸드폰 줘봐. 업데이트할 거 있어. 그는 제 동의도 구하지 않고 제 폰을 가져가더니 한참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됐어. 요즘 보이스피싱 많다니까 조심해. 내가 보안 앱 하나 깔아뒀어. 보안 앱. 그것은 겉으로는 바이러스를 잡는 척하지만 실상은 제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통화 목록과 문자 내용을 엿볼 수 있는 불법 스파이 앱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나중에 제 친구 민정이가 알려주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상현은 그 앱을 통해 제가 어디에 머무는지, 누구와 연락하는지, 심지어 제가 마트에서 5분 더 머물렀다는 것까지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저를 그렇게 올가매던 상현에게서 낯선 여자의 흔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벗어둔 양복 재킷을 정리하다가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것은 섬유유연제 냄새도 상현이 쓰는 스킨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달콤하고 끈적한 아주 여성적인 바닐라 향수 냄새. 그리고 재킷 안주머니에서 나온 영수증 하나. 청담동 고급 이자카야 2인 23만 5천 원 어젯밤 1100. 어제. 그는 야근 때문에 회사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밤을 샜다고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배신감? 아니요, 솔직히 말하면 안도감이었습니다. 차라리 여자가 생긴 거라면 나한테 좀 덜 집착하지 않을까? 나를 좀 놓아주지 않을까? 그런 비참한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도망치듯 미술 학원으로 갔습니다. 상현의 감시 앱이 켜져 있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학원에는 저와 진호 씨 둘뿐이었습니다. 저는 캠퍼스 앞에 앉아 붓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상현의 폭언과 낯선 향수 냄새, 그리고 멍든 제 손목만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저는 붓을 떨어뜨리고 얼굴을 감싸쥐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따뜻한 온기가 제 어깨에 닿았습니다. 진호 씨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의자를 놓고 앉았습니다. 울어도 돼요. 여기서는 아무도 뭐라 안 해요. 그의 한마디에 둑이 터진 듯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꺼이꺼이 소리를 내며 우는 짐승처럼 저는 그동안 참았던 서름을 토해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진호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손목, 많이 아프죠? 저는 황급히 소매를 내리려 했지만 그가 부드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봐도 될까요? 저도 많이 맞아봐서 알거든요. 멍 빼는 법, 상처 가리는 법.
그의 고백에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깊고 슬펐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한테 많이 맞았어요. 그림 그린다고요. 사내 자식이 무슨 그림이냐고. 그래서 집을 나왔죠. 길고양이들 보면 꼭 저 같아서 그냥 못 지나쳐요. 은지 씨도 그런 눈을 하고 있어요. 은지 씨도 그런 눈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제 가슴 정중앙을 관통했습니다. 저를 최 과장 와이프나 답답한 여자가 아닌 상처 입은 한 인간으로 봐주는 사람. 진호 씨는 구급 상자를 가져와 제 손목에 파스를 뿌리고 붕대를 감아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럽고 다정했습니다. 상현의 거칠고 폭력적인 손길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은지 씨, 당신은 누군가에게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함부로 대해줘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캄캄한 동굴 속에 갇혀있던 제게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것을요.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이 따뜻함에 중독되면 다시는 그 차가운 집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만약 상현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 핸드폰의 GPS가 이 학원을 가리키고 있고 상현이 회사에서 그 위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의 컴퓨터 모니터 속 지도 위 빨간 점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현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미술학원? 이은지, 내가 감히 나 몰래 딴 주머니를 차? 폭풍 전야였습니다. 다가올 파국은 상상보다 훨씬 더 끔찍한 모습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들어간 저는 현관에 놓인 낯선 여자 구두를 보게 되었습니다. 상현이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왔어? 인사해. 내 회사 후배. 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어서 불렀어. 소파에 앉아있던 여자가 저를 보며 여유롭게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녀에게서 상현의 재킷에서 났던 그 바닐라 향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내 집, 내 거실, 내 남편 옆에 앉아있는 상간녀. 그리고 내 위치를 추적하며 덫을 놓고 있는 남편.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사형대에 서 있었다는 것을요.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여자 김민지 대리. 그녀는 뻔뻔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명품 블라우스, 화려한 네일아트, 자신감 넘치는 표정. 초라한 트레이닝복 차림의 저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사모님 죄송해요. 팀장님이 자료가 집에 있다고 하셔서. 금방 가려던 참이었어요. 말은 공손했지만 눈빛은 조롱 그 자체였습니다. 이 여자가 그 곰 같은 마누라구나 하는 비웃음이 역력했죠. 상현은 제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민지에게만 집중했습니다. 민지 대리, 이 부분 수정해서 내일 아침까지 보고해. 그리고 커피 마실래? 우리 와이프가 커피는 잘 타. 그는 저를 마치 다방 종업원 부리듯 명령했습니다. 은지야, 커피 2잔. 아이스로. 얼음 많이. 저는 부엌으로 가서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탔습니다. 얼음이 컵에 부딪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제 심장 소리 같았습니다. 거실에서는 두 사람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팀장님, 아까 회의 때 진짜 멋있었어요. 에이, 뭘. 민지 대리가 서포트 잘해줘서 그렇지. 은근한 스킨십, 오고 가는 눈빛. 그들은 제 집에서 제 눈앞에서 보란 듯이 불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하면서요. 그날 밤 민지가 돌아가고 난 뒤 상현은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샤워를 하더군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지옥이야. 살아있는 지옥. 그때 상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폰 화면에 뜬 이름. 김민지 대리. 저는 홀린 듯 다가가 내용을 훔쳐봤습니다. 오빠, 오늘 집스릴 입고 좋았어 키읔 와이프 표정 봤어? 진짜 맹추 같더라. 언제 이혼할 거야? 상연의 답장은 아직 보내지 않았지만 이전에 보낸 메시지들이 보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저 여자 멘탈 무너뜨려서 제 발로 나가게 만들 거야. 위자료 한 푼 안 주고 내쫓아야지.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는 단순히 저를 미워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파멸시키고 빈털터리로 내쫓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에게 아내가 아니라 제거해야 할 장애물일 뿐이었습니다. 공포가 분노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당하고만 있지 않아. 절대로. 다음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하늘이 뚫린 듯 퍼붓는 장대비. 제 마음 같았습니다. 저는 상연 몰래 친구 민정을 만났습니다. 민정은 고등학교 동창이자 상담교사로 제 유일한 숨구멍이었습니다. 은지야, 너 얼굴이 왜 그래? 또 맞았어? 민정은 제 손목의 붕대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저는 민정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상연의 폭력 감시, 그리고 김민지 대리와의 불륜 문자까지. 민정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미친 새끼. 이거 다 증거야. 은지야, 이혼해. 내가 도와줄게. 이대로 살다간 너 죽어. 무서워, 민정아. 그 사람이 알면 날 죽일 거야. 안 죽어. 내가 안 죽게 해. 일단 증거부터 모으자. 상연이 놈 회사에서는 이미지 관리 철저하잖아. 그걸 역이용하는 거야. 민정은 제게 녹음기를 쥐어주며 상연의 폭언을 녹음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술 학원 진호 씨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 남자 믿을만해? 혹시 상연이가 심어둔 사람 아니야? 아니야. 그 사람은 달라. 내 상처를 알아봐줬어. 민정은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지만 제 선택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들어가는 대신 미술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저히 그 집구석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학원에는 진호 씨가 홀로 남아 그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때리고 학원 안은 고요했습니다. 은지 씨? 오늘 수업 없는 날인데. 진호 씨는 비에 젖은 제 모습을 보고 놀라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왜 이렇게 다 젖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진호 씨가 건넨 따뜻한 코코아를 마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에 가기 싫어요. 무서워요. 진호 씨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제 옆에 앉아 주었습니다. 그의 체온이 느껴지자 긴장이 풀리며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이 바람 피워요. 나를 정신병자 취급하고 때리고. 저는 본물 터지듯 모든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진호 씨는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며 가끔씩 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은지 씨 잘못 아니에요.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고요. 그놈이 나쁜 거예요. 그의 위로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연민을 넘어선 뜨거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천둥이 쳤고 전기가 나갔습니다. 학원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은지 씨. 진호 씨가 조심스럽게 제 뺨에 손을 댔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나 따뜻해서 저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거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홀린 듯 입을 맞췄습니다. 죄책감, 도덕? 그런 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살고 싶었습니다.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의 온기가 절실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학원 구석 붉은 불빛이 깜빡이는 CCTV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상현이 제 위치 추적 앱을 보고 제가 집에 없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학원 쪽으로 차를 몰고 오고 있다는 것을요. 상현은 차 안에서 핸들을 내리쳤습니다. 이은지 2년이 감히 나 몰래 딴짓을 해? 그는 제 폰을 해킹하여 학원 원장의 연락처를 알아냈고 원장에게 전화해 CCTV 접속 권한을 요구했습니다. 원장은 상현의 회사와 거래 관계가 있던 하청업체 사장의 동생이었습니다. 상현의 갑질에 원장은 어쩔 수 없이 아이디를 넘겨주었죠. 상현의 휴대폰 화면에 학원 내부가 떴습니다. 어두운 화면 속 희미하게 보이는 두 사람의 실루엣. 서로를 안고 있는 남녀. 상현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죽여버릴 거야. 둘 다 찢어 죽여버릴 거야. 전기가 다시 들어오고 학원이 밝아졌습니다. 저와 진호 씨는 황급히 떨어졌습니다. 현실이 밀려왔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무슨 짓을. 제가 당황하며 일어서려는데 학원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최상현이었습니다. 그는 비에 젖은 채 손에는 야구방망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입가에는 거품을 물고 있었습니다. 진짜 괴물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더러운 년놈들. 딱 걸렸어. 여보. 제가 뒷걸음질 치자 상현이 성큼성큼 다가와 제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아, 어디서 서방질이야? 내가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할 때 넌 여기서 기생오라비랑 뒹굴어? 내가 너 그러라고 밥 먹여주고 재워준 줄 알아? 그는 저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 발을 들어 저를 밟으려 했습니다. 그때 진호 씨가 몸을 날려 상현을 막아섰습니다. 그만두세요. 여자한테 손대지 마요. 이 새끼가 어디서 훈계질이야? 상현은 야구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진호 씨가 팔로 막았지만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뼈가 부러지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진호 씨가 신음을 흘리며 주저앉았습니다. 진호 씨. 제가 비명을 지르며 진호 씨에게 기어가려 하자 상현이 다시 제게 다가왔습니다. 너도 죽어. 너희 둘 다 오늘 내 손에 죽는 거야. 그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사리가 느껴졌습니다. 정말로 죽을 수도 있겠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상현이 방망이를 높이 쳐들었을 때였습니다. 도망쳐요. 은지 씨, 제발 지금 도망쳐요. 쓰러져 있던 진호 씨가 제 손목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피를 흘리면서도 저를 일으켜 세워 문 쪽으로 밀었습니다. 빨리요. 가서 사람 불러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진호 씨를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호 씨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나 때문에 당신이 다치면 안 돼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상현이 진호 씨를 다시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끼가 영웅놀이 하냐? 너부터 죽여줄게. 저는 비명을 지르며 학원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거리. 저는 미친 사람처럼 달렸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지만 늦은 밤 상가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뒤에서 상현이 쫓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은지, 너 거기 안 서? 저는 빗길에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났습니다. 상현의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여기서 죽는구나.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나타나 상현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밝은 조명이 켜지며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최상현 씨,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제 친구 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상현의 회사 전무님과 감사팀 직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상현은 멈칫했습니다. 방망이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전무님? 여긴 어떻게? 상황은 이랬습니다. 민정은 제가 학원에 갔다는 연락을 받고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어 학원 근처로 왔습니다. 그리고 상현의 차가 난폭하게 주차된 것을 보고 즉시 상현의 회사 감사팀에 제보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상현 과장이 지금 흉기를 들고 아내를 죽이려 합니다. 장소는 여기입니다. 회사 이미지 박살 나기 싫으면 당장 오세요. 마침 근처에서 회식을 하고 있던 전무와 감사팀이 그 연락을 받고 달려온 것입니다. 게다가 민정은 이 모든 상황을 핸드폰으로 라이브 방송을 켜서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기업 과장이라는 사람이 바람 피우고 아내 때리고 이제는 살인미수까지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얼굴 똑똑히 기억하세요. 상현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방망이를 등 뒤로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감사팀 직원이 상현의 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최 과장, 당신 이거 특수폭행의 살인미수야. 경찰 불렀으니까 가서 얘기해. 전무님은 경멸스러운 표정으로 상현을 내려다봤습니다. 자네, 내일부로 회사 나올 생각 마라. 우리 회사 망신은 혼자 다 시키는구만. 김민지 대리랑 불륜 저지르고 법인카드 횡령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가정폭력까지. 자네 끝이야. 그제야 알았습니다. 민정이 이미 며칠 전부터 상현의 불륜 증거제가 보낸 자료들을 모아 회사 감사팀에 투서를 넣었고 회사는 상현을 징계하기 위해 타이밍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요. 오늘 사건은 그 결정타가 된 것입니다.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도착했습니다. 상현은 수갑을 차고 연행되면서도 저에게 악을 썼습니다. 이은지, 너 내가 가만둘 것 같아? 내가 나가면 넌 죽은 목숨이야. 너 바람난 거 다 까발릴 거야. 하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치광이 가정폭력범으로 볼 뿐이었으니까요. 저는 빗속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진호 씨가 구급차에 실려가며 저를 보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은지 씨 무사해서. 그제야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옥 같던 5년, 그 긴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진짜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상현이 경찰에 연행된 그날 밤 이후 세상은 한바탕 뒤집어졌다가 다시 무서운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빗길에 넘어져 까진 무릎과 타박상은 며칠이면 아물 상처였지만 5년 동안 제 영혼에 새겨진 멍은 그리 쉽게 사라질 리 없었으니까요. 병실은 하얗고 조용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저는 그 냄새가 좋았습니다. 적어도 이곳에는 술 냄새도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도 그리고 저를 짓누르던 폭력의 냄새도 없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제 침대복 끝자락에 머물 때마다 저는 손을 뻗어 그 온기를 확인했습니다. 아, 나 살아있구나. 정말로 살아남았구나. 하지만 평화는 아직 일렀습니다. 괴물은 철창 안에서도 끊임없이 손을 뻗어 저를 괴롭혔으니까요. 입원 3일째 되던 날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상현이 선임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값비싼 명함을 제 침대 위에 툭 던지듯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은지 씨 되십니까? 최상현 씨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입니다. 그의 눈빛은 저를 피해자가 아닌 일을 복잡하게 만든 원흉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더니 서류 가방에서 합의서를 꺼냈습니다. 서로 피곤하게 하지 맙시다. 최상현 씨가 욱해서 폭력을 쓴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원인 제공은 부인께서 하셨잖아요. 늦은 밤에 외간 남자랑 밀폐된 공간에 있었던 거, 그거 법적으로 가면 굉장히 불리합니다.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요. 그는 교묘하게 말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최상현 씨가 지금 구치소에서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잘렸는데 형사처벌까지 받게 하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부부였던 정을 생각해서라도 합의해 주시죠. 합의금은 넉넉히 챙겨드리겠습니다.
대신 처벌 불원서 써주시고 이혼 소송은 취하하세요. 협의 이혼으로 깔끔하게 끝냅시다. 기가 찼습니다. 반성? 그 사람이 반성을 한다고요? 반성이요? 그 사람이 정말 미안해하던가요? 아니면 억울해하던가요? 제 질문에 변호사는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억울한 면도 있겠죠. 남자가 밖에서 일하다 보면 술도 한잔할 수 있고 여자 문제 얽힐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뒷조사를 하고 회사에 투서를 넣어서 밥줄을 끊어놓은 건 솔직히 좀 심하셨잖아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저를 가해자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5년의 폭력 감시, 모욕은 남자가 그럴 수도 있는 일로 치부되고 제가 살기 위해 발버둥 친 것은 심한 짓이 되는 세상. 순간 마음이 흔들릴 뻔했습니다. 그래, 나도 지쳤어. 그냥 돈 받고 끝낼까?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계속할 힘이 내게 있을까? 저들은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인데 두려움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패배감 같은 무력감이 저를 덮치려던 찰나였습니다. 은지 씨, 절대 사인하지 마세요. 병실 문이 열리고 휠체어를 탄 진호 씨가 들어왔습니다. 한쪽 다리에 깁스를 하고 팔에는 붕대를 감은 채였습니다. 그 뒤로 제 친구 민정이가 씩씩거리며 따라 들어왔습니다. 진호 씨는 휠체어를 밀고 변호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당신들 지금 협박합니까? 피해자한테 와서 원인 제공 운운하는 게 변호사가 할 짓입니까? 아니, 이 사람은 또 뭐야? 그 내연남인가? 변호사가 비웃듯 말하자 민정이가 핸드폰 녹음기를 들이밀었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 다 녹음했습니다. 피해자 회유 및 협박, 그리고 명예훼손까지. 이거 법원 제출용 증거로 딱 좋네요. 계속하시죠. 변호사는 얼굴을 찌푸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구만. 좋아, 법대로 해봅시다.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가 나가고 난 뒤 저는 참고 있던 숨을 토해내며 흐느꼈습니다. 무서워요. 저 사람들이 나를 또 괴롭힐까봐. 내가 이길 수 있을까요? 진호 씨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제 침대 옆으로 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은지 씨, 전 괜찮아요. 이 깁스? 훈장이라고 생각해요. 당신을 지켜낸 훈장. 그리고 우리 부끄러운 짓 안 했잖아요. 서로의 상처를 알아봐주고 위로해준 게 죄인가요? 그놈은 5년 동안 당신의 영혼을 죽였어요. 김민지랑 놀아나면서 당신을 기만하고 당신이 그린 그림들마저 쓰레기 취급했잖아요. 여기서 물러서면 은지 씨는 평생 그놈 그늘에서 못 벗어나요. 그놈은 당신이 무너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요. 진호 씨는 제 손에 차가운 금속성의 물건을 쥐어주었습니다. USB였습니다. 이거 민정 씨가 밤새워 정리한 거예요. 민정 씨가 상현의 회사 동료였던 박 과장을 설득해서 받아낸 결정적인 자료들입니다. 민정이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은지야, 내 남편 진짜 악질이더라. 김민지랑 카톡한 거 복구했는데 가관도 아니야. 너 몰래 내 명의로 대출받으려고 했던 정황, 전세금 빼돌려서 김민지랑 오피스텔 얻으려고 했던 계획표. 그리고 회사 공금 횡령 장부 사본까지 다 여기 있어. 박 과장이 그러더라. 최상현 그 인간 언젠가 터질 줄 알았다면서 기꺼이 도와주겠대. USB를 쥐고 있는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지키기 위해 발벗고 나선 사람들의 마음이자 상현을 단죄할 수 있는 유일한 칼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는 길고양이가 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발톱을 세우고 내 영역과 내 사람들을 지키는 호랑이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상현을 특수폭행,
살인미수, 횡령, 그리고 가정폭력 혐의로 정식 고소했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도 동시에 들어갔습니다. 상현의 변호사가 다시 전화 왔을 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합의는 없습니다. 이 USB 내용 언론에 터뜨릴까요? 대기업 과장이 횡령에 불륜, 살인미수까지. 지금 회사 주가 떨어지는 소리 들리시죠? 회장님이 이 사실을 알면 변호사님께도 불똥이 튈 텐데요. 이혼해주고 위자료 내놓고 감옥에서 죗값 다 받으라고 전하세요. 이건 협상이 아니라 통보입니다. 결과는 참혹했고 동시에 통쾌했습니다. 상현은 회사에서 파면당했습니다. 해고가 아니라 파면. 퇴직금은커녕 그동안 횡령한 금액을 변제하느라 그가 가진 주식과 부동산이 모두 가압류되었습니다. 상간녀 김민지 역시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상간녀 소송을 당했고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녀가 구치소에 있는 상현을 찾아가 면회실 유리를 두드리며 소리 질렀다고 합니다. 오빠가 책임진다며. 내 인생 책임진다며. 이게 뭐야? 나까지 전과자 만들 셈이야? 그녀는 상현의 뺨을 때릴 수 없으니 유리를 때리며 오열하다가 끌려나갔다고 합니다. 상현은 감옥에서 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찢어진 공책 종이에 삐뚤삐뚤하게 쓴 편지였습니다. 은지야, 내가 잘못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여기 들어와서 생각해보니 내가 미쳤었던 것 같다. 너 없으니까 너무 힘들다. 나 나가면 갈 데도 없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평생 속죄하며 살게.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탄원서 좀 써줘. 저는 그 편지를 읽는 내내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사랑해서가 아니라 갈 데가 없어서 다시 시작하자니요. 끝까지 이기적이고 비겁한 남자. 저는 그 편지를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악어의 눈물. 이제 저는 그 가짜 눈물에 속지 않습니다. 재판날 저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은 상현은 초라하고 왜소해 보였습니다. 저를 그렇게 때리고 억압하던 거대한 괴물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겁에 질린 중년 남자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판사님은 상현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했지만 저에게는 충분히 의미 있는 승리였습니다. 그는 법정 경위들에게 끌려나가며 저를 향해 마지막으로 악을 썼습니다. 이은지, 너 두고 봐. 내가 가만 안 둬. 내가 나가면 너부터 죽여버릴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공포스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패배자가 지르는 단말마의 비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응시하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해봐. 넌 날 죽일 수 없어. 난 이미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저는 진호 씨를 만났습니다. 카페 창가에 앉아 비 내리는 거리를 보며 우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진호 씨,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그 지옥 속에 있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은지 씨가 용기를 낸 거죠. 진호 씨는 제 손을 잡으려다 멈칫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알기에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진호 씨 미안해요. 저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아직 제 안의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았어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의지하기엔 제가 너무 부서져 있어요. 지금 억지로 관계를 시작하면 저는 또다시 누군가에게 기대기만 하는 나약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혼자 서보고 싶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거절이 아니라는 걸 알기에 진호 씨는 쓸쓸하지만 따뜻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무슨 마음인지. 당신은 강한 사람이니까 분명 잘 해낼 거예요. 하지만 이것만 기억해줘요.
언제든 걷다가 힘들면 뒤를 봐요. 제가 거기 있을게요. 너무 멀지 않은 곳에서. 우리는 그렇게 잠시 안녕을 고했습니다. 그것은 이별이 아니라 더 단단하게 만나기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고 다시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상현과 살던 그 숨막히는 아파트를 처분했습니다. 그 집은 벽지 하나, 바닥 타일 하나에도 그의 흔적과 제 눈물이 배어 있어 도저히 살 수가 없었거든요.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받은 돈을 합쳐 저는 도시 외곽의 조용한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1층이지만 베란다가 넓고 앞마당에 작은 화단이 있는 집입니다. 무엇보다 햇볕이 아주 잘 들어오는 집이죠. 이곳에서 저는 새로운 가족을 맞이했습니다. 첫 번째 가족은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길고양이 나비입니다. 상현이 걷어찼던 그날 밤 이후 종적을 감췄던 나비. 죽은 줄만 알고 매일 밤 가슴을 쳤는데 기적처럼 동물보호소 사이트에서 나비와 비슷한 고양이를 발견했습니다. 보호소 철창 안에 웅크리고 있는 한쪽 귀가 잘린 고양이. 제가 나비야. 하고 부르자 녀석은 힘없는 눈을 들어 저를 보더니 야옹 마이너스 하고 작게 울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미안해. 늦게 와서 미안해. 다시는 너 아프게 안 할게. 다리를 절룩거리는 나비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오던 날, 제 가슴속 깊은 곳에 박혀있던 마지막 가시가 빠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족은 보리입니다. 보호소에서 나비를 데려올 때 구석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던 아기 고양이였습니다. 학대받은 흔적이 있어 사람 손을 무서워하던 녀석이 제 눈을 피하지 않는 것을 보고 운명처럼 데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침대 밑에만 숨어있던 보리가 이제는 제 무릎 위로 올라와 꾹꾹이를 합니다. 상처받은 존재들이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치유받는 것, 그것이 가족이 아닐까요? 상현의 소식은 건너 바람결에 들려왔습니다. 감옥에서 가석방으로 조금 일찍 나왔지만 그는 완전히 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과자의 신용불량자가 되어 재취업은 꿈도 못 꾸고 일용직 노동판을 전전하며 고시원에서 산다고 하더군요. 민정이가 전해준 말로는 그가 술만 마시면 동네방네 소리를 지른다고 합니다. 내 마누라가 나를 배신했어. 내가 대기업 과장이야. 니들이 나를 무시해? 고시원 총무에게 쫓겨나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길고양이만 보면 발작적으로 돌을 던지며 욕을 한다고 합니다. 저리 가. 저리 가란 말이야. 내가 안 죽였어. 야옹거리지 마. 아마도 그는 밤마다 환청에 시달리는 모양입니다. 그가 걷어찼던, 그가 굶겼던, 그가 괴롭혔던 죄 없는 생명들의 울음소리가 그의 귓가에 영원히 맴도는 형벌. 그것이 그에게 내려진 가장 무섭고도 적합한 지옥일 겁니다. 저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캠퍼스에 회색과 검은색, 짙은 파란색만 가득했습니다. 비를 맞는 아이, 우는 고양이, 닫힌 문. 하지만 지금 제 캠퍼스는 색으로 넘쳐납니다. 햇살 아래 늘어지게 낮잠 자는 나비의 노란 털, 제 무릎 위에서 장난치는 보리의 분홍색 젤리, 그리고 빗속을 뚫고 힘차게 달리는 여자의 붉은 운동화. 제 그림은 더 이상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대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춥니다. 얼마 전 동네 작은 갤러리에서 제 첫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거창한 전시회는 아니었지만 제 이름을 걸고 하는 첫 시작이었습니다. 전시회 제목은 도망친 곳에 낙원은 있다. 어떤 만화 대사처럼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고들 하지만 저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지옥에서 도망치면 적어도 숨 쉴 수 있는 곳은 나오니까요. 숨을 쉬어야 낙원을 만들든 찾든 할 테니까요. 전시회 마지막 날 늦은 오후였습니다. 관람객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조용해진 갤러리에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아닌 묵직하고 다정한 발소리. 저는 캠퍼스를 정리하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곳에 그가 서 있었습니다. 진호 씨. 그는 여전히 따뜻한 눈으로 제 그림 중 하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폭우 속에서 누군가의 손을 잡고 달리는 여자의 그림이었죠. 저는 붓을 내려놓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와줬네요. 진호 씨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얇은 주름이 잡히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약속했잖아요. 뒤에 있겠다고. 전시회 축하해요, 은지 씨. 그림. 어때요? 이제야. 은지 씨 같아요. 진짜 은지 씨. 우리는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격정적인 포옹도 뜨거운 키스도 없었지만 공기 중에 흐르는 따뜻한 기류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나비랑 보리 보러 우리 집에 올래요? 맛있는 차 끓여줄게요. 제가 먼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진호 씨의 눈이 커졌다가 이내 반달처럼 휘어졌습니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전시회장 입구에서 민정이가 꽃다발을 들고 서 있다가 우리 둘을 보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이은지 멋있다. 이제야 좀 사람답게 사네. 오늘 회식은 내가 쏜다. 네, 저는 이제야 사람답게 삽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소유물도 도망치는 길고양이도 아닌 두 마리 고양이의 든든한 집사이자 자신의 색깔을 찾은 화가 이은지로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참고 사는 게 미덕이라고. 여자가 참아야 아내가 참아야 집안이 평화롭다고. 하지만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참는 건 미덕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일이라고요. 인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폭력 속에 자신을 방치하지 마세요. 그날 밤 빗속에서 들었던 도망쳐요라는 그 한마디가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그 차가운 감옥 속에서 시들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아니, 이미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도망치는 건 비겁한 게 아닙니다. 패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자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그림자에 갇혀 숨죽이고 계신가요? 내 잘못이 아닌 일로 자책하며 울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문을 열고 나가세요.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그 문 밖에는 당신이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있습니다. 당신의 손을 잡아줄 누군가가 당신을 기다리는 새로운 세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제 곁에는 따뜻한 고양이들과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저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 어디선가 어둠 속에 웅크려 울고 있을 또 다른 은지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도망쳐요. 그리고 살아남아요. 당신은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이니까요.